지금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단지 살리려고 전 국민을 담보로 잡았다. 여러분, 둔촌주공 들어보셨나요? 2022년 딱 이 한 단지를 살리기 위해 쏟아부은 정책 자금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천문학적으로 뿌렸는데 금리, 환율, 물가가 동시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상입니까? 아니죠. 뭔가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첫째, 강남 집값은 어떻게 살아났고, 둘째, 그 비용을 누가 대신 내고 있으며, 셋째, 여러분의 월급과 대출이자 그리고 노후 자금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한 단지 vs 전 국민 지각 갈등의 시작. 핵심은 이겁니다. 특정 부동산 PF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전 국민이 환율, 물가금리로 비용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을 202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2년 어떤 해였습니까? 미국 연준은 금리를 폭탄처럼 올리고 있었고 유럽도 긴축에 돌입했습니다. 일본마저도 초장기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던 시기였죠. 전 세계가 구조조정의 시간이라고 외치던 그때 한국은행은 뭘 했느냐?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쿨하게 돈을 풀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둔촌주공 재건축 PF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시행사들이 이자를 감당 못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공사비도 폭등하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렸죠. 시행사들은 공사를 중단할지 말지 갈림길에 섰고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은행과 정부가 뭘 했냐? RP 매입을 무제한으로 공급했어요. 비삼조치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돈을 시장에 뿌렸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강남 핵심 아파트 가격 방어하고 PF를 연명시키는 거. 당시 논리가 뭐였냐면요. 만약 둔촌주공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 건설사가 망하고 은행 부실이 커지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거였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둔촌주공은 살아났습니다. 강남 집값도 폭등했죠. 시행사들은 한숨 돌렸고 은행들도 부실대출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표면적으론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2022년, 그때만 해도 PF 대출 부실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요. 부실 초기였거든요. 빚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았고 시행사들도 아직 체력이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깨끗하게 구조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시행사들이 땅을 매각하고 원금 일부 회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손해는 봤겠죠. 하지만 완전히 망하는 건 막을 수 있었어요. 우량회사들이 그 땅을 인수해서 공사 진행하고 4년이 지난 지금쯤이면 완공돼서 입주자들이 들어가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야, 하느니 돈 뿌리네. 금리도 언젠간 내려가겠지? 집값도 다시 오르겠지? 몇 년만 버티면 땅값 더 오를 때 대박 칠 수 있어. 지금 팔면 손해니까 절대 안 팔겠다.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세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쌓이고 공사비는 더 올라가고 그동안 갚지 않은 이자까지 복리로 불어나면서 시행사는 완전히 깡통회사가 됐어요. 처음엔 10억 빚이었던 게 15억, 20억으로 불어난 겁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 톡 건드리면 망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공사를 시작할 자금도 없고 망하면 채무 변제하고도 마이너스예요. 땅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 전부 다 한국은행이 희망 고문하면서 회사를 완전히 걷어낸 겁니다. 여러분, 2022년에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10억 손해로 끝났을 일이 4년을 끌면서 30억 손해로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손해는 결국 누가 떠안게 될까요? 은행입니다. 은행이 떠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죠. 결국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의 핵심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돈을 미친 듯이 뿌렸는데 지금 금리는 폭등하고 환율은 치솟고 있어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걸까요? 한은 봄풀기, 강남 집값, 금리 환율 폭주, 메커니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내려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와, 이게 바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심각하게 꼬였다는 증거입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어떻게 돈을 풀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RP 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7일 또는 14일 뒤에 갚는 조건입니다. 양적 완화랑은 다릅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주고 끝이에요.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거죠.
미국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RP는 달라요. 7일 뒤에 환매해야 되죠. 일종의 단기 대출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수가 나옵니다. 7일마다 계속 연장해 주는 겁니다. 은행이 갚아야 할 날이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돈 없지? 이자까지 붙었네. 그럼 내가 다시 7일 빌려줄게. 이걸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친구한테 일주일만 빌려준다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갚을 돈이 없으니까 또 일주일 연장해주고 또 일주일 연장해주고 이걸 1년 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단기 대출입니까? 아니죠. 사실상 장기 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영구적으로 돈을 찍어서 뿌린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스텔스 양적 완화 또는 유사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효과는 양적 완화랑 똑같은 거죠. 실제로 한국은행이 얼마나 뿌렸는지 보세요. 올해 들어 RP 매입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예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12월 8일 국고채 단순 매입 무려 1조 5천억 원까지 추가됐죠. 막대한 유동성이 지금 시중에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통화 승수라는 개념이 작동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신용 창출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처음에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이 A은행에 들어갑니다. A은행은 그 돈의 일부를 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B기업에 대출해주죠. B기업은 그 돈으로 C회사한테 물건을 삽니다. C회사는 그 돈을 D은행에 예금합니다. D은행은 또 그 돈을 E에게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돈이 은행에서 은행으로 돌면서 신용이 계속 창출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화 승수는 14배에서 15배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행이 1조 원을 찍으면 실제 경제에선 14조에서 15조 원의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 통화 승수로 증폭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돈이 시중에 풀린 효과가 있는 겁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해 볼까요? 국민연금이 2026년에 받을 보험료 수입이 67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낸 연금 보험료에 비견될 만한 어마어마한 자금이 금융시장에 투입된 겁니다. 또 다른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00조 원대입니다. 교육부 예산이 1년에 100조 원 정도 되는 걸 생각하면 정말 큰 규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린 돈이 왜 하필 강남으로 몰렸을까요? 간단한 산수입니다. 강남 핵심 아파트 공급을 보세요. 4년 동안 2% 증가도 힘들어요. 강남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지역입니다. 새로 지을 땅이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로만 공급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각종 규제와 주민 동의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리죠. 둔촌주공 보세요. 재건축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잖아요. 근데 같은 기간 통화량은 어떻게 됐냐? 15에서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통계 기준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최소 15%는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집이 2% 늘어나는데 돈이 20% 늘어났어요. 결과는 뭡니까? 돈이 집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의 속도를 못 따라잡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7일짜리 단기 붕대만 붙여야 하는데 그 붕대를 계속 겹겹이 감다가 온몸을 붕대로 꽁꽁 감은 꼴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상처 하나 가리려던 게 나중엔 온몸이 붕대투성이가 된 겁니다. 집이 부족해서만 오른 게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돈이 향한 곳이 강남이었던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공급 대책을 내놔도 한국은행이 돈을 이렇게 찍어대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론 돈 많이 풀면 돈의 공급 증가하니까 돈값,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막대한 돈을 뿌렸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올해 들어 3.4%를 돌파하며 급등했습니다. 연중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한국은행이 돈을 이렇게 뿌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PF 대출 부실을 땜질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원화 가치 폭락하겠는데? 이런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한국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간 거죠. 한국에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려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돈 빌려주려면 이자를 더 받아야 하잖아요. 게다가 RP로 단기 금리는 억지로 눌렀지만 장기 국채 시장엔 이건 땜질일 뿐이라는 불신이 퍼졌어요. 물가도 오를 거라는 예상이 커지고 환율도 1,500원 돌파가 눈앞이고요.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이렇게 찍어대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400원에서 1,450원, 1,470원까지 치솟은 거예요.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쓸 순 없잖아요. 계속 방어하다간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그러면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은이 돈을 뿌릴수록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폭주하는 역설이 벌어진 겁니다. 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오르고 환율도 치솟고 물가도 오르고 완전히 꼬인 겁니다. 강남 한 단지의 안정은 전 국민의 실제 빈곤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누가 내고 있을까요? 고환율이 의미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환율 1,500원 시대가 오면 기름값 폭등하고 수입 식료품, 공산품 가격 급등하고 해외여행 비용도 폭등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예요. 석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잖아요. 환율이 100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석유 수입하는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죠. 그럼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택시비, 버스비, 물류비가 다 오르고요. 밀가루 가격도 오르니까 빵값, 라면값, 과자값이 다 오르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체감 물가는 20에서 30% 오른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이에요.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더 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여러분이 강남 부동산을 하나도 안 샀어도 여러분이 PF 대출과 전혀 상관없어도 환율, 물가, 금리 상승으로 여러분이 비용을 내고 있는 겁니다. 실질 임금이 깎여나가고 실질 자산이 줄어들고 구매력이 무너지는 구조예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예전엔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70만 원어치밖에 못 사는 거죠. 월급은 똑같은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 부동산 보유층은 어떻습니까? 강남 집값 방어 성공했죠. 자산 가치 상승하고 레버리지로 더 큰 수익 냈습니다. 10억짜리 집이 12억, 13억 됐으니까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대출이자는 부담스럽지만 집값 오른 거로 충분히 커버되죠. 반대편을 볼까요? 무주택자 청년 월급쟁이는 어떤가요? 집값은 더 멀어지고 물가, 환율, 대출이자, 삼중고예요. 저축해도 실질 가치 감소하고요. 1년 동안 1,000만 원 모았는데 물가가 20% 올랐으면 그 1,000만 원의 실질 가치는 8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강남 집값을 위해 전 국민이 고환율, 인플레를 감내하는 구조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단지 살리려고 전 국민의 통장이 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연말까지는 금리, 환율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뿌리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2026년 초입니다. 그때 국민연금이 등판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투자 비율이 23.6%인데 이걸 연말에 맞춰야 해서 지금은 더 사줄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2026년 초가 되면 새해가 시작되니까 다시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을 사주면서 금리를 일시적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채권을 사주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내려가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몇 달짜리 땜질입니다. 이유를 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2026년에 67조 원 들어올 예정인데 그중 절반은 해외 투자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 원칙 때문이죠. 그럼 국내에 쓸 수 있는 돈이 33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또 주식도 사야 하고 부동산도 투자해야 하니까 국채에 쓸 수 있는 돈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한 20조 원 정도. 근본 체질을 바꾸지 않고 국민연금으로 떼어 막으려는 건 위험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이걸 부동산 PF 살리는 데 쓰고 금리 방어하는 데 쓰면 나중에 우리가 연금 받을 때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원화 자산 비중을 관리하세요. 전부 원화에만 올인하지 마시고요. 달러 자산, 해외 주식, 금 같은 실물 자산에도 분산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위험을 해지할 수 있죠. 둘째, 고정비와 대출 구조를 점검하세요. 장기금리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고정금리가 좀 높아 보여도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변동금리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레버리지, 부동산 진입은 경계하세요. 영끌에서 집 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은 2022년이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돈 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긴축의 시대고
금리 높은 시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건 단순한 실수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의 둔촌일병 구하기가 통화부동산 PF, 금리 환율을 엮어서 거대한 버블 구조를 만든 과정이었죠.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강남 한 단지를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2022년에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10억 손해로 끝났을 일이 4년을 끌면서 30억 손해로 불어났어요. 둘째, 한은의 과도한 돈풀기가 강남 집값 PF 좀비, 고환율 장기금리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막대한 돈이 금융시장에 투입되는데 그 돈이 강남으로 몰리면서 집값만 올렸고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워서 금리와 환율까지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결국 비용은 서민 청년 무주택자가 보이지 않는 세금 형태로 떠안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20% 오르고 집값은 더 멀어지고 저축해도 실질 가치는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2022년 구조조정을 피하려다가 2025년 더 큰 구조조정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전 국민이 나눠서 내고 있는 거죠. 강남 아파트 한 단지 살리려다가 전 국민의 통장이 탈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조를 어떻게 보시나요? 강남 한 단지 살리기의 비용을 누가 대신 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 자산과 미래에 직접 연결된 경제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정책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환율 1,500원 시대, PF 폭탄, 금리 방향, 개인 생존 전략까지 계속 이어서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